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조금 전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 요구권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면은 야당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내용인데요. 자, 윤지영 기자, 먼저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쟁점 사항 발언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양곡법 등 6개의 쟁점 법안, 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법안들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고민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불가피하게 제2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요. 이 제2 요구권을 쓰게 된 그 요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적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농업4법 개정안, 양곡법 등이 담긴 농업4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특정 작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농업4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 왜곡으로 인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기가 골자인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요.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정치적 장치가 없어짐으로써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국회 증인 채택과 감정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 국회 증언 감정법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께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6개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행은 이럴 권한이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했던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고 한정돼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6개 법안 같은 경우 권한대행이 행사했다는 건 적극적인 행사를 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민들의 권력을 대의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희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적어도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고, 또 지금같이 계속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권한만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어떤 법안 심의부터 적극적인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소위 권한대행입니다만 정통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을 당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전 그렇다면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시절과 바뀐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행태들은 매우 저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동일한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행태라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목소리가 조금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 시절부터 계속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사실 해왔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황 최근 주변에 한덕수 대행이 탄핵은 두렵지 않다, 어떤 야당의 공세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고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를 했을 때 뭐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지금 6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법안들이 정부로 돌아와 있었을 때는 실상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직무정지 전에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 권유가 있었고, 당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뭐 정부로 다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법안들을 넘어서서 이후에 민주당에서 향후에도 뭐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 야당으로서 그때도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입법을 해서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정부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의 권한인 제2요구권을 민주당이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입법부로서 법안을 가지고 행정부를 모두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법안에도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상권분립의 원칙에 굉장히 어긋난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어떠한 법안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향후에 여야가 좀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여야는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상황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숙의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전법 등 농업사법은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입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 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제2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 행사 시에 한덕수 대행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전 아침에 경고한 거고 어제는 또 청소 대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김종국 행정관님, 그러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오늘 오전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좀 판단을 하게 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6개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2요구가 왔을 때 여야 간의 새로운 타협 방법을 찾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존재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소위 그 권한대행이 한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능동적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아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에 매우 있을 적극적인 행태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헌법 정신을 완전히 뭉갠 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뭉갠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본인이 뭐 했습니까? 시비도 제대로 못했고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만 확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총리를 경유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던 권한대행이 지금은 헌법 정신을 얘기한다?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얘기한다? 저는 저 같으면 저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입이 부끄럽고 마음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는 저렇게 행태를 보이고 있고 소위 국회에서 합법적인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을 거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헌법 정신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단독 입법이 가능하니까 거대 야당이 월권행위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단독 입법 가능한 의석수예요. 그래서 국민이 요구한 거에 따라서 보장되어 있는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입법 폭주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다수의 국민들이 뽑아서 의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의결을 통해서 나온 법안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정부의 전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있었을 때 청소대행이란 말이 나와서 갑자기 거부권 행사에서 청소대행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청소대행 운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행정관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음 얘기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 얘기로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윤정 기자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행사 시점 언제까지 이거는 결정돼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17일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는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 15일 안에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까지는 이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건 앞선 이 쟁점 6개 법안보다 더욱더 큰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기존에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 민주당에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국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태로까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 총리 자신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충돌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다. 뭐 여야 사이에 끼었다. 샌드위치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전애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둘 다 거부를 할지 아니면은 하나는 행사하지 않고 하나는 행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제2요구권 행사하겠다고 했던 6개 법안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네. 것이 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도 일부 찬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잠시 그 청소대행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청소대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적이고 급을 낮추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말고 이전에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서 제2요구권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던가 생각해보면 똑같거든요. 지금 대행이든 아니면 그 전에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든 민주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분노만 표출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자체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정해준 권한만 행사하라는 거예요.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하면 안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특검이 통과가 되었을 때 특검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본인들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에 본인들이 어떠한 행정,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2요구권 행사를 안 했을 때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모두 장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 이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다가 헌법재판관 3명이라는 임명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제도 많이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들으셨겠지만 이 청소 대행 얘기, 뭐 어제는 또 침대 축구 얘기, 여야가 정말 막말과 이상한 비유까지 하면서 굉장히 전국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여야 사령탑들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둘이 만나서 정치가 실종됐다 동의하면서 좀 복원하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또 덜어주고 또 그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를 해서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좀 풀어주시기를.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두 인물이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고 하죠. 굉장히 엄중한 시기인데 정쟁보다는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로 가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풀어가는 여야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끌시끌했던 국민의힘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데 비대위원장에 다양한 인물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 겁니까?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반 동안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령 수렴 시기에 대해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열린 4선 이상 중진회동에선 권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최악의 상황에 조기 대선까지 맡아야 하는데 이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탄핵에 반대한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엄 사태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이 단체 대화방 내용 캡처본이 유출돼서 사실상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수습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텔레그램이 언론에 유출된 걸 두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유출한 건지 색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해당 언론사가 캡처본을 편집해서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문을 공개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계엄 선포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는 의원들에게 지시사항이라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김태희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텔레그램 단체방 얘기입니다. 자, 윤지원 기자. 네. 구체적으로 이 텔레그램이 사실 그저께 밤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제 네.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12월 3일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비상계엄 해제가 됐던 그 다음 날 새벽까지의 상황을 담은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첫 보도가 나온 건 그젯밤이었습니다. 이 그젯밤에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라고 하지만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기로 하면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이 보도에서 담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회의장에 국민의힘은 18명만 와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까 그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해당 대화방의 내용이 이 보도에 담겼던 이 대화방의 내용은 전문이 아니라 이 부분 시간대별로 좀 발췌해서 담긴 내용이었기 때문에 첫 보도 때는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전문에 보도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첫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를 했고 이게 이 텔레그램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 공유가 됐고 그런데 국회 봉쇄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진입을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 그리고 이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하면서 좀 국회의원들이 갈팡질팡했던 상황 그리고 이후에 11시 40분쯤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의총 장소를 이 당사에서 국회 본청으로 다시 재공지한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이 국회로 가려고 했지만 출입구들이 당시에 통제가 됐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시 12시를 넘겨서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저희도 지금 CG를 그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저희도 저게 일부 발췌된 내용이고 사실은 전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전문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가 A4 용지로 프린트를 했을 때도 한 3장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모두 담겨 있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일에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두고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공범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를 피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어쨌든 단체방을 통해서 전말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의원들 당시 상황 보면은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의원들이 정확한 그 집결 장소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장소에 있어서도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다시 국회 그리고 다시 당사로 바꾸는 이렇게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당사도 물론 여의도 국회 앞에 있습니다만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한 15분 뭐 이 정도는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국회에 들어가 있는 뭐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은 이미 군이 들어와 있다, 빨리 와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탄핵안에 있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범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죄의 공범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국민의힘에서 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거에서 처음에 국회였다가 당사였다가 국회 예결위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도 한 12시 정도거든요. 지금 11시 33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뭐 국회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의원들을 국회 본청으로 못 가게 하도록 당사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사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문자로 여러 차례 바꾼 부분들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는지 한번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부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왔는데 그 뒤에 오는 분들이 지금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했고.
네, 당시 상황 보면 뭐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뭐 해석도 있는데 강전애 부위원장이 좀 설명을 해주셨고 또 여기 이런 대화방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출연 사람을 색출하자 이런 얘기까지 어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는데 이 상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죠. 뭐 당연히 일견 그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 이해가 전 가능하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국회에 가야 되는 거죠. 국회에 가서 이 비상계엄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지 판단을 통해서 그것을 해제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제약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뭐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190명 정도가 들어가서 표결을 했습니다. 의사당 당사에 67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 과정의 혼란상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내 지휘부 또는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고요. 또 제기하는 건 왜 갑자기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8번 정도 왔다 갔다 장소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역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소위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연락을 통해서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돕도록 본인이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근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60-70명 정도는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모이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른 범죄도 아닙니다. 일반 잡범이 아니고요. 내란범에 대한 수사 과정은 매우 명료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타당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제발 좀 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랬겠냐 안 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본인들의 행동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분노를 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누구도 지금까지 사과도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모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문자 메시지를 한마디 보면 하시죠. 그 우재준 의원을 통해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국회로 와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정확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계의 의원들은 계속 국회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원내대표가 오라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저는 표명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텔레방 단체방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윤지원 기자 조금 전에 저 방송 전에 왔을 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 단체방 상황들을 공개하면서 우린 이랬어라고 종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이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바로 오늘 아침에 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방은 어땠는지 네.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는 저 캡처본들도 주철현 최고가 직접 올린 내용들입니다. 저길 보면 한 목소리로 좀 국회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제 도서관과 헌정회관 쪽으로 이동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계속 이런 내용이네요. 네, 국민의힘 단체방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했지만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주철현 최고위원은 캡처본과 함께 이 민주당 의원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국회로 달려와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국회 운동장 부근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와중에 바지가 쇠창살에 걸려서 찢어지고 네.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도 했다라면서 이 본인의 당시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대당 상황을 좀 대비하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죠. 이 계엄 당일에 군 관계자로부터 지금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측근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이 당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에 있다가 이제 국회로 이동을 했는데 그랬죠. 이 이동을 하는 와중에 이 군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국회에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 전화기를 끄고 하루 정도는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가족들도 대피시켜라. 이런 내용의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국회로 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보도 내용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비슷한 보도들이 있어서 뭐 퍼즐을 맞히다 보면 이 내용도 좀 맥락상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김종욱 행정관님이 이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동훈 전 당대표의 이야기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한 명한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소위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전 국정원 1차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직접 소위 대통령 안가에 가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무서운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판사까지도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헌적이죠. 왜냐하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 구금해야 될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미 위헌적인 상황들을 알면서 경찰청장한테 직접 지시했다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계획 플러스 본인이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항했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을 또 특정했다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전 그렇다면 공적인 권한을 매우 사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무도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까지 체포하라고 얘기를 한다? 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을 마비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말에 의하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인데 과거부터 본인에게 대항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적인 비상대권을 활용해서 집권 여당 당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가중처벌, 삼중처벌, 사중처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대표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더더욱 관심이 끄는 거고 또 며칠 전 사퇴했던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 보였는지도 계속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떠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쫓겨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피해의식이 강하시고 자신만 늘 옳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신임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도 억울할 거예요. 예. 지금도 억울하니까 바로 내가 이것도 억울함을 또 어필해야지 하면서 바로 또 대선 나온다. 지금은 철저한 자맹이 다 될 겁니다. 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네, 한동훈 대표가 뭐 떠나고도 지지자들의 사이에서는 여운이 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60%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고 하지만 갈등 빚다가 5개월도 채 안 돼서 이제 낙마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진애 부위원장? 이 한동훈 대표가 떠나면서 지지자들한테 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지지자한테 얘기해서 언제 돌아오는 거야? 이런 추측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저 계엄 상황에서의 단톡 상황을 봤을 때 우재준 의원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국회로 와달라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한계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회에
군인들이 있다. 이쪽으로 와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따르지 않는 모습들. 추경 원내대표를 따랐던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경 원내대표가 어디로 오라고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단톡 안에서 보여졌다라는 것은 의원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단톡을 보면서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동혁 최고, 진종우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자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직에서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들인데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팀 한동훈이라고 해서 전당대회를 같이 나갔던 이유 자체가 비대위 체제로 자동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 막으려고. 함께 출마를 했었던 것인데 오히려 이 두 명이 한 대표에게 말도 안 한 상황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비자발적으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 바로 다음 날 이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 그때 비대위원장에 사퇴를 했었잖아요.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내려왔으면은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거,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려온 것이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줬었던 부분들에 대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또 여당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다시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의원들 중에는 뭐 제명이라든지 당내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가 떠나면서 이제 비대위로 가는데 비대위원장 인선이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까 국회 취재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정 기자 지금 누가 좀 거론되고 있죠? 네, 지금 어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진행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지도부가 해산을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 후보를 당대표 권한대행이 제시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외부 인사를 들여와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당내 힘 있는 중진, 뭐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중진 의원들이 초선의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한 걸로 알려지면서 김재섭 의원도 지금 급부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식 제안도 아니었고 또 김 의원도 현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비대위원장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오늘도 기자들이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언제쯤 이게 나오는 거냐 물어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말까지는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여당 상황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현 기자.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자, 수사팀이 그런데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용 조짐 일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탄력이 붙으려면 중복 수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맡는 대신 다른 피의자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줄곧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서 조사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사건을 넘겼다는 겁니다. 일부 구성원은 연가를 내기도 했는데 항의성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를 받으려면 수사기관 사이에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공수처로 수사기관이 정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출석 통보에는 불응했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인데 만약 이번 요구에도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강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성 기자 전한 것처럼 어제 윤 대통령이 64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관저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힌다는 내용 강성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윤 대통령 측이 직무 정지 해제를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오전에 좀 나왔는데 강전혜 부위원장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핵에 대한 의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돌아갈 수 있게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가처분을 내려달라라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으로서 가결을 한 것이지 사법부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국회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대통령을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것인가?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얼마나 불완전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아가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연 저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탄핵 것이죠. 심판 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18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도 빠르면 한두 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180일을 넘어섰을 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180일을 거의 꽉 채워서까지 이제 심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국정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직을 것이죠. 수행하면서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것인데 일단 직무로는 복귀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로서는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되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확한 모든 그 국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권한대행도 돌아가야 된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권한대행은 다시 총리가 되는 네.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가처분을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필 장관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궁금하고 오늘 오후에 2시에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급히 좀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얘기를 계속 거짓말을 공략했다는 걸 밝히는 것밖에 안 돼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당의 이름에 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돌아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죄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자기가 나온 출신인 검찰에서도 소위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와서 직무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소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점 타격을 하라고 합참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 구금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비상대권과 군통수권을 다시 돌려준다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변호인단 같은 경우 뭐 자기들이 뭐 잘한 것처럼 뭐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해서 와라 뭐 이런 식의
매우 좀 무도한 얘기들을 막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대통령은 끝까지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것이고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맨 마지막에 했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담화인데요. 제가 볼 때 함께를 빼야죠. 저는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건진법사 전모 씨 얘기인데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고 오늘 영장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좀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전 씨도 이 영장 실질 심사 출석을 위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자금 왜 받았습니까? 받은 정치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1억 받은 건 모두 돌려준 겁니까? 영천신당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건 없습니까?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형직 국회의원들과 교류 있었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은 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휴대전화 3대를 확보를 하고 또 장부도 압수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진 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강전혜 부위원장 일단은 보면은 대통령을 향한 어떤 수사들, 의혹들, 이슈들이 명태균 의혹 수사에 이어서 일단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하나 건진법사라는 내용인데 휴대전화 3대를 검찰이 이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좀 커지면 법사 게이트까지 또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혐의 자체는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에 경북의 한 자치단체장의 예비 후보로부터 그때 한 1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했었다라는 혐의로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통령 내외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휴대폰을 검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네. 이 휴대폰 안에서 혹시 대통령 내외와의 대통령 선거 당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명태균 씨의 강혜경 씨와의 녹취를 보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건진 법사가 마치 공천에 관여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2018년 사건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건으로도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건진 법사나 대통령실 측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 일단은 오늘 구속영장 청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추후에 수사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김종국 행정관님 윤 대통령이 대응할 것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나오고 있고 일단 무속인 얘기까지 일단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2018년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건진법사가 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서 소위 대통령 내외와 건진법사의 관계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네. 건진법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법사폰이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랑 유사하게 소위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내외와 국정 개입 또는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통화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로도 제가 볼 때는 별건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소위 비상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전 그렇다면
지금 건진법사, 그다음에 천공, 그 위에 명태균부터 쭉 이어오는 과정들 자체가 어찌 보면 그것의 누적 자체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범죄로 이행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왜? 그러니까 이런 내란이 벌어지게 된 내란 혐의가 벌어지게 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제가 볼 땐 수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면 나올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또 하나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계엄 사태 맞아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이제 보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측이 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이 선관위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보고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신의 비상계엄 정당성에 대해서 30분 정도 피력을 했던 그 담화를 발표했던 그 날에 보고를 한 건데요. 이 국회 요청에 대한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이 과거에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는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통령의 어떤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부분,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 황교안 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근거 없다라는 반박 상황.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지금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계엄군이 2군데에 들어갔는데 국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체포조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이 조금 아까 담화에서도 본인이 직접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있었길래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번 탄핵이라든지 내란에 있어서 피해 사건에 있어서 국권문란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국회로 가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풀어가는 여야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끌시끌했던 국민의힘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데 비대위원장에 다양한 인물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누가 유력한 겁니까? 네, 일단 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반 동안 비대위원장 선임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령 수렴 시기에 대해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열린 4선 이상 중진회동에선 권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최악의 상황에 조기 대선까지 맡아야 하는데 이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맡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탄핵에 반대한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엄 사태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이 단체 대화방 내용 캡처본이 유출돼서 사실상 난리가 났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수습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텔레그램이 언론에 유출된 걸 두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유출한 건지 색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성동 권한대행은 해당 언론사가 캡처본을 편집해서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문을 공개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계엄 선포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텔레그램방에서 한동훈 전 당대표는 의원들에게 지시사항이라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영 기자. 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자, 수사팀이 그런데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용 조지 밀고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탄력이 붙으려면 중복 수사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맡는 대신 다른 피의자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는 줄곧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서 조사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사건을 넘겼다는 겁니다. 일부 구성원은 연가를 내기도 했는데 항의성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를 받으려면 수사기관 사이에 조율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공수처로 수사기관이 정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출석 통보에는 불응했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인데 만약 이번 요구에도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달러가 급등했는데요. 크게 오른 원달러 환율 1달러에 1,45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석 달 전 환율은 1,300원, 단 몇 달 사이 무려 100원 넘게 오른 건데요. 급기야 1달러에 1,500원을 넘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만큼 시장에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는 달러 채무보다 달러 채권이 많은 순채권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외환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은 크지 않다 선을 그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변동성이 커질 때 단호하게 완화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유영을 9시간이나 한 놀라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9호의 우주 비행사 2명이 우주에서 9시간이나 머물면서 화제입니다. 우주선을 여는 비행사, 손을 흔들며 여유롭게 우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우주 속에서 푸른 지구를 관찰합니다. 사실 우주 유영은 무중력 상태 우주 공간에서 단 하나의 산소줄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요.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을 유지보수하며 무려 9시간 동안 우주 유영을 마친 이들, 세계 최장 우주 유영을 기록한 미국보다 4분 더 경신한 기록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적인 우주기지 나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경쟁할 정도로 우주산업에 힘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중국이 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